21년 발발한 미얀마 내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계속해서 미얀마 군부가 통제하는 지역은 줄어가고 있지만 제공권 우세와 강제 징집을 통해서 전선의 급격한 붕괴는 막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부의 권력 구도에서 자기 최고 지도자 후보가 부상하고 있고 중국형 바그너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경비업체가 미얀마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동은 미얀마 민족민주동맹이 24년 8월 3일에 손에 넣은 라시오가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미얀마 군부에게 양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미얀마 내전입니다. 조 스와린 중장은 2020년에 미얀마군 역사상 최연소 중장으로 승진하였고 24년 말에 육해공 합동참모총장으로 승진한 인물입니다. 이 조 스와린 중장이 미 나웅 흘라잉의 뒤를 이을 차기 지도자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5년 3월에 발생한 규모 7.7의 대지진 이후에 군부의 2인자인 소휘인 대장이 재해 복구를 포함한 배민 업무를 전담하게 되면서 작전지휘에서 배제되었고 조 스와린이 군사작전 지휘를 실질적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 나웅 흘라잉이 25년 5월에 열린 러시아 전승절 퍼레이드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를 방문했는데 이때 조 스와린이 동반하여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지는 모습을 만들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군부의 후계자로 주목받게 됩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조 스와린은 5월부터 네피도에서 고위급 장성들과 작전회의를 주재하기 시작했고 전국에서 진행 중인 미얀마 군부의 작전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 스와린의 지휘와 작전 능력에 대해서 친군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최고 지도자들은 대대로 야전에서 전투 능력을 증명한 인물들이 지명되어 왔습니다. 군부 독재를 시작한 내위는 아웅산과 같이 미얀마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독립 이후에는 다수의 반군 진압 등의 현장 지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군부 독재자인 탄 쉐는 경력 내내 소수민족 반군 토벌 작전을 지휘했고 소련 KGB에서 심리전 교육을 수료했고 푸른제 군사 아카데미 고등지휘 참모 과정을 수료한 인물입니다. 미 나웅 흘라잉은 군 경력 초반에는 정보 특기였으나 2009년 미얀마 민족민주동맹군의 반란 진압 작전을 직접 지휘하였고 이때의 작전 성과로 군부 내에서 두각을 드러낸 인물입니다. 이에 반해서 조 스와린은 실전 지휘와는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경력 초반에는 탄슈의 시절 군부 2인자 마웅 아이의 개인 참모를 역임하고 그 후에는 후방에서 행정, 예산, 군수 계통을 거쳐서 군수 참모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런 경력에 조 스와린이 25년 5월부터 실제로 군을 지휘하기 시작하자 작전 지휘 경험 부족과 현장 판단 미숙으로 여러가지 실책이 다발하면서 군부의 내부와 외부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 스와린의 무경함과 무모함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실책으로 카친주의 바모에서 착륙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투기의 지원 없이 헬기를 투입한 결정입니다. 이때 카친 독립군의 공격을 받아 한 대는 드론, 한 대는 맨패즈로 격추되었습니다. 다른 사례로 군부가 카렌주의 블레도 기지를 상실한 이후에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테보보 기지로 약 70명 규모의 증원병력을 증파한 것입니다. 이때 군부의 동맹인 민주 카렌 불궤도군의 지원을 얻어서 카렌 민족해방군의 매복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게 당연했으나 조 스와린은 성급한 판단으로 이를 무시하고 이동하라고 지시하였고 증원병력은 카렌 민족해방군의 매복 공격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테보보 기지는 카렌 민족해방군과 동맹군들에게 함락됩니다. 전투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혼란하므로 전황은 지역별, 세력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카친 지역입니다. 25년 4월 7일 카친 독립군 중심의 연합군은 8개월간의 전투 끝에 사가잉주 북부 인다우를 장악했습니다. 이곳은 정부군 제77경 보병 사단이 방어하던 곳이고 정부군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이 건설한 군병원용 지하 벙커에 들어가 저항했으나 결국 함락됩니다. 24년 12월부터 바모 공약전을 시작한 카친 독립군은 바모의 대부분을 점령했으나 미얀마 군부가 제21 군사작전 사령부 등 거점을 사수하고 있어서 바모의 완전 점령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의 가장 결정적 이유는 미얀마 군부의 제공권 우위와 대규모 징집병 투입과 카친 독립군 입장에서 확대된 전선으로 늘어난 보급선 등입니다. 특히나 바모의 정부군 마지막 거점인 제21 군사작전 사령부는 주변의 수로와 도로가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도 공중지원과 헬기를 이용한 보급으로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제21 군사작전 사령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군부는 약 1000명의 병력으로 사령부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경에 가친 독립군이 제21 군사작전 사령부에 증원군과 보급품을 수송하던 정부군의 헬리콥터 3대 중에 2대를 각각 맨페주와 드론으로 격추하였고 그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사령부의 부지 내부로 가친 독립군의 병력 일부가 진입하였으나 군부의 거센 저항에 시간이 걸리는 중입니다. 6월 초에는 군부가 가친주 푸타오에 대규모 장비와 병력을 공수하고 있으며 가친 독립군에 대한 반격작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달레이에는 중국이 설치한 짜옥퓨 운남 송유관이 지나가고 있고 이 시설을 지키기 위해 정부군의 경비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반군부 저항군들이 연합하여 이 송유관 주변 파웅타, 나토지, 미잉얀, 응안준에서 군부의 거점들을 동시에 타격하는 작전을 기획했고 이를 부슬러시-A 야마의 작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5월 15일에 작전이 개시되어 12개의 목표 지점에 대한 동시 공격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 수세에 몰린 군부는 나토지의 송유관 하역시설을 버리고 후퇴합니다. 이후 군부는 보복으로 몇 대의 전투기와 중국제 Y-12를 동원해 저항군의 거점을 폭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하순 내내 저항군의 계속된 공격으로 군부는 만달레이 지역의 거점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5월 29일자 기사에 따르면 군부는 송유관을 탈환하기 위해서 150명을 타웅타에 증원하여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마 공산당의 무장조직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중국군과 같은 인민해방군인데 이들은 미얀마 중북부의 사가인과 만달레이 등을 거점으로 군부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25년 6월 10일에 인민해방군은 사가인주에서 JF-17 또는 FTC-2000으로 추정되는 군부의 전투기를 격추하였습니다. 카야족이라고도 불리는 카레니족의 무장조직인 카레니 민족방위군은 25년 2월부터 페콘의 모베 탈환을 시도하는 군부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로이코는 카레니주의 주도이자 군부의 제2 및 제7 군사작전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23년 11월에 카레니 민족방위군과 동맹군은 모베를 완전히 점령하고 여세를 몰아 로이코의 절반을 완전히 장악했으나 수개월의 전투 끝에 로이코에서는 반군들이 격퇴당했지만 로이코 주변에 대한 포위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4년 9월 민 아웅 흘라잉이 반포위 상태인 로이코를 직접 방문해 로이코 주변 탈환을 위한 군부의 대규모 공세인 양나잉민 작전을 위한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당시 군부는 이 작전으로 로이코 주변을 정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군부는 25년 12월 또는 26년 1월로 예정된 대선을 실시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예정이고 군부 입장에서는 로이코 포위망의 중요 거점인 모베 인근을 정리해야 투표소에 대한 공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5년 초부터 수개월 동안 정부군은 동맹인 소수민족 무장 세력 파오 민족군과 최근에 징집한 신병을 모베 방면으로 대규모로 투입해 큰 피해를 감수하고 서서히 카레니 민족방위군 등의 반군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5월 중에 이라와디와 인터뷰를 한 저항군의 장교는 군부는 많은 병력과 정밀 포병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더욱 정교해졌고 매일 상당한 사상자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미얀마 군부가 모베를 탈환합니다. 그러나 모베에서 후퇴한 뒤에도 카레니 민족방위군은 군부의 제134 경보병대대의 본부를 점령하고 여러 장비를 노획하는 등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와 카렌족 지역에서는 태국 접경에서 복수의 군부 거점이 카렌 민족 해방군과 동맹들의 손에 떨어지면서 태국 국경에서 미얀마 군부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4월 13일 내지 14일부터 카렌 민족 해방군과 동맹들은 태국 국경 인근 티타 기지를 공격해 20일에 점령했고 기지의 지휘관 포함 30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세를 몰아 카렌 민족 해방군은 태국 국경 인근의 다른 정부군 거점인 티키 기지를 5월 2일부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정부군은 헬기 4대분의 증원을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방어했으나 5월 9일 아침에 카렌 민족 해방군은 기지를 점령합니다. 미얀마 군부는 중국의 미적지근한 지원에 실망했고 중국의 영향력 견제와 외교적 다변화를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 2월에는 태국 국경 인근의 러시아의 자본으로 다웨이 경제특구를 진행하기 위한 MOU를 맺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웨이 심해항, 정유시설,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심해항은 수심 9m 30피트 이상의 항구로 초대형 유조선이 드나들 수 있어서 대량의 화물 에너지의 수출입이 가능한 항구입니다. 다웨이 심해항이 완공되기만 한다면 러시아가 태국과 캄보디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핵심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반군들이 태국 국경을 차단하였기에 이 다웨이 프로젝트의 앞날도 불확실해졌습니다.
5월 8일에 카렌 민족해방군과 동맹군들은 바고주의 쉐진의 양채 타욱 마을에 위치한 제598경 보병대대 본부를 점령합니다. 그러나 군부는 반격에 나서 3일간의 전투 끝에 탈환합니다. 5월 19일에 카렌 민족해방군과 동맹군들은 파잉조의 모포케이 기지를 공격해 점령했고 정부군 잔존병력 27명은 기지를 포기하고 모에이 강을 건너 태국으로 패주하였습니다. 5월 23일 꺼꺼레이에 블레도 기지가 함락됩니다. 이 때문에 미야와디의 태보보 기지의 중요성이 급부상했고 미얀마 군부는 70명 규모의 증원병력을 태보보로 보냈으나 매복으로 저지당합니다. 6월 3일에는 태보보 기지도 카렌 민족해방군과 동맹군의 손에 떨어집니다. 기지를 잃은 미얀마 정부군이 보복으로 전투기 3대와 Y-12 2대를 동원해 폭격을 실시하자 태국군은 F-16 2대를 긴급히 출격시켜 순찰합니다. 그 외에도 정부군은 태국 국경의 다수의 기지들을 잃었고 태국 국경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태국 국경을 넘어 도주했던 미얀마 군부의 패잔병들이 다시 미얀마로 진입하려고 시도했을 때 카렌 민족해방군이 이를 봉쇄하는 영상입니다. 아라칸군은 라카인주의 주도 시트웨에 대한 포위를 유지하고 있고 짜옥퓨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짜옥퓨는 중국의 미얀마 내 1대1로 사업으로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인 핵심 거점으로 중국이 투자한 심해안과 중국 운남성으로 가는 송유관이 시작되는 지점이자 미얀마 정부군의 바냐와디 해군기지가 위치한 곳입니다. 5월 26일경에는 짜옥퓨를 방어하던 정부군 제11사단의 작전 참모인 쪼묘 아웅 준장이 아라칸군의 저격으로 전사했습니다. 6월 11일 기준으로 아라칸군은 짜옥퓨 인근 5km까지 진출해 정부군의 경찰 제32대대 인근을 공격 중이고 이에 맞서 정부군은 참호를 파고 짜옥퓨를 사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카인주 밖에서 아라칸군은 마괴, 바고, 에아와디 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3월 말경에 아라칸군은 에아와디주의 레메아인나에서도 정부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해 여러 마을을 장악했고 아라칸군과 동맹군은 응아타잉 차웅의 정부군 제334 포병대대 본부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바고, 마괴 방면에서는 아라칸군과 동맹군들은 파다웅, 응아패를 공격하고 있고 이 인근에는 군부의 탄약공장 등의 군수공장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서 이곳이 함락될 경우 군부의 전쟁 수행 능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년 6월 기준으로 아라칸군과 동맹은 라카인과 마괴를 연결하는 안파단 도로상의 군정의 마지막 거점인 나트예이칸 산으로 전진 중입니다. 나트예이칸 산은 해발 1587m의 고지로 그 정상에서 파단을 한눈에 내려볼 수 있고 미얀마 군부의 핵심 포병 및 방공 거점입니다. 이제 3개월간의 전황 중에 가장 큰 이벤트가 있었던 북부 샨주의 미얀마 민족민주동맹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미얀마 민족민주동맹의 지도자 펑다순이 중국 운남성 쿤밍에 회담하러 갔다가 호텔에 가택연금 당했고 라시오를 미얀마 군부에게 넘기라고 강요받다가 풀려났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미얀마 민족민주동맹은 3월 22일부터 중국 쿤밍에서 미얀마 정부군과의 회담을 재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 회담에서도 미얀마 민족민주동맹에게 24년 8월에 점령한 미얀마 군부의 북동부 사령부와 라시오를 반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미얀마 군부의 요구 조건은 라시오 타운십이라는 행정구역 전체를 넘기라는 것이었고 미얀마 민족민주동맹은 라시오시의 일부 구역만 넘겨주겠다고 주장해 회담은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당시 미얀마 민족민주동맹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측이기 때문에 반넘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얀마 군부에게도 합의를 종용하고 미얀마 민족민주동맹과의 국경을 막아 무역을 차단하고 전기와 인터넷의 공급을 차단하면서 압박하자 결국 라시오를 양도하기로 합의합니다. 다만 합의된 조건은 미얀마 민족민주동맹이 라시오 시내에서 철수하되 도시 주변 마을과 도로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미얀마 군부는 라시오 인근에서 군사작전 능력을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얀마 민족민주동맹이 중국의 압박에 취약한 것은 은행 계좌와 가족들의 상당수가 중국에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25년 4월 21일에 합의된 대로 라시오가 미얀마 군부에게 양도되었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미얀마 특사 덩시진이 라시오를 양도하는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라시오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양도와 관련하여 4월 23일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 구어지아쿠는 중국은 미얀마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하며 미얀마 관련 당사자들의 의지와 염원을 바탕으로 미얀마 북부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미얀마의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압박으로 라시오는 미얀마 군부에게 넘어갔고 미얀마 민족민주동맹은 군부와의 휴전 상태이지만 25년 중순부터 라시오 타운십과 주변에서 계속해서 징병하면서 병력을 키우는 중입니다.
이제 타항민족 해방군 쪽의 상황을 살펴보면 3월 28일에 미얀마를 강타한 대지진 이후로 타항민족 해방군이 속한 삼형제 동맹은 4월 한 달간 재해복구를 위해 일방적인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군부도 4월 2일부터 30일까지 휴전을 발표했으나 이것은 말뿐이었고 군부는 나웅쾌, 모곡 등의 타항민족 해방군이 통제 중인 지역을 300회 이상 공습했고 지상병력을 투입하여 공세에 나섭니다. 중국의 타항민족 해방군에 대한 기본 입장은 군부와 전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4년 8월 중국 운남성 보안위원회는 타항민족 해방군에게 즉시 전투를 중단하고 중국과 협력해 북부 샨주 및 중국 미얀마 국경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더 강력한 억제 및 징계 조치를 감수하라는 경고서한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 기조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중국이 주도하여 25년 4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중국 쿤밍에서 타항민족 해방군과 군부 간의 평화회담이 열렸습니다. 여기서도 미얀마 군부는 내전 이후에 타항민족 해방군이 얻은 점령지를 군부에게 반환하고 기존의 자치구였던 남산과 몽톤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했고 타항민족 해방군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되고 전투는 격화됩니다. 친군부 측 텔레그램과 미디어에 따르면 나웅쾌에서 최소 8개의 군사거점을 점령했다고 선전했습니다. 5월 4일 기자회견에서 타항민족 해방군 고위인사는 미얀마 군부와의 휴전을 요구하는 중국 정부의 압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밝힙니다. 또한 중국은 타항민족 해방군 통제구역에 대한 무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와 타항민족 해방군은 8월에 다시 평화회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그 회담 결과에 달렸습니다. 미얀마에서 1대1로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거점은 라카인주의 항구 도시 짜옥퓨입니다. 중국의 국영기업인 중신이 70%를 출자하고 미얀마 군부가 30%를 출자한 합작법인이 짜옥퓨 자유경제구역의 개발을 진행하고 이곳에서 심해항 발전소 공단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은 원유의 대부분이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 가능성이고 짜옥퓨 심해항과 송유관은 이 약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인도양으로 바로 통하는 출구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짜옥퓨는 매우 중요한 거점입니다. 짜옥퓨, 운남성, 송유관은 이미 완성되어 운영 중이고 이 송유관은 안, 만달레이, 라시오를 통과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 근처에서 정부군과 반군의 전투를 최대한 억제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타항민족 해방군의 고위 지휘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압박으로 송유관 근처에서는 정부군과의 전투를 피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만달레이의 사례처럼 송유관을 점령하려고 시도하는 반군들도 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 내전의 시작부터 양쪽 모두에게 무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반군들이 사용하는 무기와 탄약의 상당수는 중국의 노린코 등에서 만들어져서 미얀마로 흘러들어왔고 중국제 불법 소총이나 중국제 대물 저격총 같은 장비들을 반군들이 다수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오거나 전투 과정에서 노예가거나 등의 여러 경로를 거쳐 반군과 정부군 양쪽 모두가 중국제를 쓰고 있고 이로 인해 미얀마 정부군이 운용하는 중국제 산시 Y8 수송기를 미얀마 반군이 중국제 86식 기관총으로 사격하는 장면이 생깁니다. 미얀마 내에서 중국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소수민족 무장단체는 통합와주군입니다. 통합와주군은 미얀마와 중국 운남성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와족 중심의 무장단체입니다. 와주는 주로 표준 중국어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무기는 중국에서 공급받고 23년 1027 작전 개시 전까지 중국제 무기가 주로 삼형제 동맹으로 건너가는 중간 기척점이 통합와주군이었다고 합니다. 통합와주군은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들 중에 질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양적으로 가장 다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단체지만 내전의 개전 당시부터 현재까지 군부와의 전쟁에서는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히토류의 최대 수출국은 미얀마이고 중국 수입량의 절반 이상인 미얀마에서 나옵니다. 히토류는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고 미얀마 내부의 히토류 광산들의 통제권은 중국의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24년 말경에 카친 독립군은 전투에서 승리해 카친주의 치푸이와 방와 등에 위치한 주요 히토류 광산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카친 독립군은 이 히토류를 협상수단으로 사용하여 중국에게 미얀마 군부에 대한 지원을 끊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카친 독립군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무력으로 히토류 광산을 탈환하는 선택은 하지 않았고 우선 카친 독립군과 접하는 국경을 폐쇄한 후 시간을 끌면서 톤당 매입 가격만 합의한 후 카친 독립군이 요구하는 군부 지원 중단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남쪽에 별도의 히토류 광산 지역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카친 독립군과의 충돌 가능성을 아예 피해버립니다.
6월에 보도된 로이터 기사에 따르면 중국이 개발하기 시작한 시토류 광산에 통합 와주군 병력들이 주둔하면서 경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자신들의 영토에 머무르는 통합 와주군이 중국의 요청으로 움직였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통합 와주군을 이용해서 히토류 공급망 등의 중국의 핵심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미얀마 내에 이미 존재하는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중국군이 직접 개입할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통합 와주군은 중국이 미얀마 민족민주동맹에게 라시오를 군사정권에게 넘기라고 압박할 때 중국과 보조를 맞추어 와주와 미얀마 민족민주동맹의 경계선에서 식량, 무기, 의료품 등을 포함한 전략물자 금수 조치에 참여하였고 라시오 인근의 병력을 대규모로 집결시켜 미얀마 민족민주동맹을 압박했습니다. 또한 25년 4월 21일에 이루어진 라시오 반환 전에 4월 초부터 통합 와주군은 군부의 라시오 진입을 위한 도로의 안전 확보와 주변 지역의 경비를 맡았습니다. 아직까지 통합 와주군이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내전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미얀마 헌법상 미얀마의 영토 내에서는 외국 군대의 주둔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전으로 인한 무력 충돌에서 1대1로 투자를 보호하려는 중국은 미얀마 헌법을 우회하기 위해서 25년 2월에 군부와 합의하여 민간 경비 서비스법을 도입합니다. 중국의 민간 경비업체는 대부분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경찰 출신자가 설립하고 중국의 국내법상 중앙군사위원회 산하의 여러 기관들의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 민간 경비업체는 국가 민간의 애매한 경계에 있습니다. 미얀마 민간 경비 서비스법이 통과되자마자 2월 말쯤부터 라카인주의 짜옥퓨에는 중국 민간 경비업체 인력 50명이 도착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민간 경비업체가 시설을 방어하게 되면 미얀마 군부가 시설 경비에 투입할 병력을 줄여서 적극적으로 공세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민간 경비업체의 미얀마 진출에 대하여 UN 고등인권 판무관실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민간 경비업체들이 인민해방군의 은밀한 미얀마 파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통제하는 지역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전쟁 초반부터 유지하고 있는 제공권과 계속된 징집병의 투입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조 스와린의 지휘 능력과 중국의 개입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전이 빨리 끝나고 미얀마의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